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밤 경기도 포천의 어느 빌라에서 남자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 혼나거나 다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처음 들어도 단번에 큰일이 났다는 걸 눈치챌 만큼의 비명이었어요. 심지어 이 소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요. 출동하면서 경찰에게도 알렸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40분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를 통해 집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방이 두 개인 집인데요.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방문은 부서졌습니다. 벽지는 다 찢어졌고요. 곰팡이가 껴 있었어요. 이 중 큰 방에서 멍하니 누워있는 8살의 남자아이가 발견됩니다. 아까 비명을 지르던 그 아이였어요. 한동안 잘 먹지 못했는지 심하게 말라 있었고 검사 결과 영양실조 상태였는데요. 바로 구출돼서 아동보호시설에 옮겨졌습니다. 이상한 건 집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죠. 그렇다 쳐도 너무 악취가 심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 남아 집안을 더 조사해 보기로 했죠. 큰 방에서 아이가 발견됐으니 남은 건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거든요. 이불로 덮여 있었는데 걷어보니까 이거예요. 84cm 정도 높이의 빨간 고무통이었습니다. 뚜껑은 소금 담는 자루를 따로 씌워서 고정해둔 상태였어요. 마치 이 안을 쉽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는 생각으로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 안에 뭔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봤죠. 그러자 시멘트 덩어리에 눌려있는 장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거두면서 경찰은 집에 왜 이런 심한 악취가 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백골사체가 들어있던 거예요. 경찰은 시신의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국과수로 고무통을 옮겼죠. 여기서 한 번 더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부검실에서 고무통을 쏟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신이 반액체 상태의 덩어리들과 같이 쏟아진 겁니다. 이 사이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나왔어요. 시신은 두 구가 들어있던 거죠. 두 시신을 담을 때 시신 사이에 포대자루가 깔려 있었어요. 층을 만들어 둔 건데 이게 소금이 둔 자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시신은 소금에 절여지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 굉장히 늦게 부패했고 마치 젓갈 같은 물컹한 형태로 변하게 된 거죠. 위에 있던 시신은 목에 2m 길이의 스카프가 3번 감겨 있는 데다 또 얼굴은 비닐랩에 감겨 있었습니다. 타살이 분명해 보이는 정황이에요. 경찰은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며칠 뒤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시신 보관 상태부터 너무 충격적이라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쉽게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발견된 아이의 엄마인 51살의 이 씨였어요. 이 씨는 집 근처 제과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당시 잠적해 있었거든요. 통화 내역을 조회해 봤더니 한 사람과 유독 자주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가서 이 씨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 3일 만인 8월 1일에 체포합니다. 포천시 소흐릅 송우리의 섬유공장 외국인 숙소에 숨어 있었거든요. 이 씨는 신고가 접수된 당일 야근을 했고요. 다음 날도 출근했는데 이게 그날 찍힌 CCTV예요. 평소처럼 계속 일하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찍힌 날 뉴스가 나가자 집을 나와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숨었던 거죠.
이 씨는 1차 조사에서 자신이 남편을 죽였고 나중에 길 가던 외국인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이 외국인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살해하게 됐다고 자백했어요. 범행은 우발적이었고 회사에서 100만 원을 가불해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외국인에게 주면서 시신을 고무통에 넣도록 시신 처리를 시킨 거죠. 이런 진술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진술과 다른 내용의 시신 부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외국인은 없고요. 둘 다 한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던 액체화된 시신이 남편이고 위에 있던 시신은 직장에서 만난 49살의 내연남 이 씨였던 거죠. 이 씨는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16년 전 사건 현장이 되는 포천의 이 빌라로 이사와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인 박 씨는 근처 농장에서 가축 인공수정사로 일했습니다. 이웃 주민 말을 들어보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움을 자주 했고 10년 전부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이 씨에게 진술을 받아야 했죠. 그랬더니 처음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무통 아래에 있던 남편 박 씨는 10년 전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란다에 쓰러져 있었는데 자기가 범인으로 몰릴까봐 고무통 안에 남편을 넣게 됐다고 밝혔거든요.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시신을 집안에 두는 건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 같아요. 이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29살이 된 큰아들의 진술도 이상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연사했다고 엄마처럼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엄마와 아들의 진술이 갑자기 바뀌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진실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면 이 씨는 시신 옆에서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가족이 사망했는데 외부에 알리거나 장례도 안 치르고 시신을 고작 고무통에 넣어 보관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다가 이 씨는 남편의 가족에게도 사망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내연남은 외국인이 아니었지만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진술을 계속 유지했어요. 제과 공장을 다니면서 알게 됐고 내연 관계가 된 건데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이 씨는 해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연남과도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어느 날 내연남인 이 씨가 갑자기 그동안 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제에 술을 타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두 번의 진술에서 내연남의 경우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문제인 거죠. 남편의 자연사가 사실이라도 이 씨가 혼자 시신을 옮기는 게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여기에 이 씨는 자기 키가 150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는 100kg가 나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체격이 크고 그 당시 힘도 셌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혐의가 약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신빙성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큰아들은 조사 이틀째인 8월 2일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진술하다가 자연사였다고 말을 바꿨죠. 그런데 이번엔 10년 전 자연사 당시 엄마를 도와 시신을 이 고무통에 옮겼다고 진술한 거예요. 엄마인 이 씨의 진술과 일치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계속 말을 바꾼다는 건데요. 증거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감형받기 위해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5일 만인 8월 6일 국가수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이 마신 맥주 캔과 간에서 독시라민 52.97mg, 아테놀롤 61.7mg이 검출된 겁니다. 독시라민은 처음에 알러지 치료제로 개발됐어요. 하지만 졸음이 온다는 부작용이 심해서 지금은 아예 수면 유도제로 판매하거든요. 아테놀롤은 고혈압과 협심증을 치료하는 베타 차단제예요. 하지만 많이 먹으면 이것도 심장 이상과 호흡곤란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검출된 양을 봐선 이 약들을 40알 가까이 먹었던 것 같아요. 두 종류니까 80알 정도라고 예상되고요. 법의학자나 약물 전문가들은 수면 유도제인 독시라민을 다른 약물이나 술과 같이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내연남에겐 졸피뎀이 검출됐는데 이건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없는 수면제입니다. 그러면 약의 성분이나 양을 봤을 때 남편의 사망은 이 씨의 계획으로 인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연남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진술은 모순되는 거죠. 애초에 한국인을 외국인이라고 진술한 것부터 수상한 겁니다. 이 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많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1995년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합니다. 이때 충격으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찾기 시작했고 부부가 서로 사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이가 나빠졌어요. 거기에 별거 중이던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하면서 이 씨의 증상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장강박증의 일종으로 집에 쓰레기를 모으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때부터 기분 전환 삼아 일하면서 알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아이도 낳게 됩니다. 이 아이가 현장에서 발견된 8살 아들이었어요. 이 씨는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정신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집에 방치하고 가끔 들러서 먹을 거 주고 다시 나가는 생활이 반복됐거든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검거 당시 아들의 이름과 나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동안 주변에서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알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 주변에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집안에 방치했던 아이가 크게 울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던 거죠. 이 사건을 보면 이 씨 주변에 꽤 많은 남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웃들도 이 사실을 다 알 정도였고 이 씨가 숨어있는 장소를 알려준 스리랑카 남성도 내연남이었습니다. 포천은 인구의 10%인 15,000명 정도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예요. 공장이 많은 곳이라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환경 특성상 이 씨는 외국인 노동자와 만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신고 당일 구출된 8살 아들도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와 낳은 아이였고 남편은 한국에 없는 상태였어요. 국가수 부검 결과와 경찰의 추궁으로 이 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우울증이 생긴 이 씨는 2004년부터 남편 박 씨와 돈 문제로 자주 싸우다 남편에게 수면제와 고혈압 치료제를 먹여 살해했던 거예요. 고무통 위에 있던 시신의 내연남도 이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랐던 거고요. 아들도 사체 은닉에 가담한 혐의는 입증됐어요. 하지만 사체 은닉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용의자를 검거했을 당시엔 공소시효 만료 상태라 기소할 수는 없었죠. 이 씨만 2건의 살인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스리랑카 내연남의 공범 여부도 의심해 봐야 되죠. 그리고 큰아들이 말하지 않은 사실은 더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됐지만 결국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이 씨가 집안에서 시신과 같이 생활했고 아들을 방치한 건 마치 집 근처 사육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형태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사이코패스 성향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정신장애는 없고 감정 표현도 일반인과 비슷하게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많았다고 확인됐어요. 2015년 1월 21일 1심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12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의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항소했거든요. 2심이 열리는데 여기서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사망에 이 씨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18년으로 감형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는데 여기선 2심의 판결이 최종 유지됐어요. 감형의 이유를 봤더니 피해자의 몸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검출됐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라 시신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서 약물 성분이 정확히 검출됐을지는 강한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국과수 결과대로면 시신에서 검출된 독시라민은 사람이 죽을 정도의 양이 아니었고 단독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없으며 같이 검출된 아테놀롤과의 상호작용도 학계에 보고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독시라민을 남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씨가 2년 전 내연남을 살해한 사실의 증명만으로 10년 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남편이 약물 중독으로 호흡이 정지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본 거죠. 검찰의 진술 분석과 종합 심리 분석, 국과수의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재판부가 다 인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판결문에선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 보인 기이한 행동이 정서 불안정성 충동적 인격 장애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연남을 살해한 후 6개월 당시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두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둘째 아들의 사망 이후 생긴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면서 또 심신미약 일부를 인정해줬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데요. 두 번의 유사 사건이 한 사람 주위에서 일어났고 그 중 하나는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유력해도 정황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은 8년이에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연쇄살인이라고 사실 보기도 어렵죠. 만약 몇 개월 간격으로 일어났다면은 증거 수집의 정도나 혐의상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건에선 시신 은닉 혐의만 인정된 건데 10년이나 지나고 나서 발견되다 보니 시신 외의 곳에서 단서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감형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지금 교도소에 있고요. 2034년에 출소 예정이에요. 아마 별일 없이 수감하면 13년 뒤에 나올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이야기는 2014년 포천에서 일어난 고무통 변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